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강원도 깊은 산골, 바람소리만 횡한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벙어리라 불렀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이 그녀의 거처였습니다. 지붕을 덮은 집다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내려앉았. 쌀이문 틈새로는 매서운 겨울 바람이 칼날처럼 스며들었지요. 그날 밤도 눈은 쉼없이 쏟아졌습니다. 밖은 온통 하얀 절망으로 뒤덮였지만 방 안에는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잔불이 겨우 냉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그녀는 등잔불 아래 웅크린 채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는 달칵, 달칵하고 북이 오가는 소리뿐이었지요. 그 소리는 마치 그녀가 세상과 나누는 유일한 대화 같았습니다. 낮에는 밭을 일구고 땔감을 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일단 배틀에 오르거나 바늘을 쥐면 그 손길은 궁중의 수석 장인처럼 섬세하고 우아해졌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가장 화려한 비단 위에 봉황을 수놓던 궁녀였으나 끔찍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쫓겨났지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 그녀는 재앙을 몰고 온 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이 외딴 곳에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문 것은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정막을 깬 것은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기침 소리였습니다. 쌀이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 고을의 현감인 박현감과 관아의 하인 두엇이 눈을 털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현감은 비단옷 자락이 더러워질새 좁은 방 안을 경멸하듯 훑어보았지요.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 코로는 퀴퀴한 흙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인 공기를 불만스럽게 들이마셨습니다. 박현감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내년이 이 쓸모없는 땅떼기를 붙들고 있다 하여 관아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썩 비켜라. 여기 몇 푼 던져줄 테니 당장 이 땅을 관아에 넘기고 떠나거라. 그는 소희가 벙어리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소희는 그저 배틀에서 일어나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태도에 박현감은 노기가 치밀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쫓겨난 주제에 사대부의 명을 거역해 그는 고함을 지르며 발길로 소희가 말리던 약초 바구니를 걷어찼습니다. 잘 말라가던 도라지와 당귀가 흙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내일 당장 관아로 사람을 보낼 테니 그때도 이따위로 굴면 곤장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그는 그렇게 위협을 남기고 하인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박현감이 사라진 후에도 소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창호지 밖으로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저러니 복이 달아나지. 현감나리를 노하게 했으니 이제 어쩌려고. 그들의 동정심 없는 말들은 차가운 눈발보다 더 시리게 소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소희는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는 대신 묵묵히 다시 배틀 앞에 앉아 북을 잡았습니다. 달칵, 달칵.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슬프게 들렸습니다. 박현감이 다녀간 며칠 뒤 하늘이 찢어진 듯한 눈보라가 산골 마을을 덮쳤습니다. 바람은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었. 하룻밤 사이의 눈은 성인 남자의 허리춤까지 쌓였지요. 마을길은 끊기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소희의 작은 초가집은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그저 가여운 낙엽
한 장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형감의 하수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살핀다는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눈에는 교활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소희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지붕의 약한 곳을 몽둥이로 쑤셔댔습니다. 썩은 집단이 무너져 내리고 지붕에 구멍이 뚫리자 차가운 눈발이 방 안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현감나리의 명이다. 이 땅에서 버티려거든. 이 추위나 버텨보시지. 그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눈은 아궁이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트려 며칠치 안 되는 양식이 담긴 항아리도 눈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소희는 속 수무책이었습니다. 맹렬한 바람이 방 안을 휘저으며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구석으로 물러나 얇은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품 안에서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궁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것이었지요.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소희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 갈 때였습니다. 얼어붙은 쌀이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소희는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이거나 아니면 박형감의 하수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매서운 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뗄나무 한 짐을 등에 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에 젖은 삿갓, 아래로 깊은 눈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절름발이 약초꾼이라 부르는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소희의 참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등에서 마른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젖은 아궁이를 살피고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곧 방 안에 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마른 나무 타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약초 주머니에서 생강 몇 조각을 꺼내 물에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집단과 판자를 가져와 임시로 지붕의 구멍을 막았습니다. 거칠지만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눈발이 잦아들자 그는 끓인 생강차를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종종 소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눈이 그치고 길이 열리자 그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이 약초를 배를 조금 잘라줄 수 있겠소. 그는 벙어리인 그녀에게 억지로 말을 시키려 하지 않고 그저 필요한 것을 조용히 말할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성껏 짠 무명천을 잘라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거래였습니다. 민주는 그 천으로 약초를 싸맥, 소희는 그 약초를 다려 마시며 기력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희가 입을 열지 않으니 대화라 할 것도 없었지요. 겨울밤은 길었습니다.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작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방 한쪽에서 낡은 의서를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불편했지만 학식을 감출 수는 없었지요. 소희는 반대편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하거나 배를 짰습니다. 방 안에는 기묘한 조화가 감돌았습니다. 민준이 가져온 약초가 끓는 냄새와 소희가 만지는 새 무명천의 냄새가 한데 섞였습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외롭거나 처절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두 사람은 갓 지은 뜨거운 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을 놓고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함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 혹독한 세상에서 서로의 존재가 작은 불씨가 되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은
긴 겨울을 견뎌낼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희의 침묵 뒤에 숨겨진 깊은 사연을, 소희는 민준의 절름거리는 다리 뒤에 감춰진 고고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매서웠지만 소희의 초가집에는 두 사람이 나누는 조용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약초를 교환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소희의 낡은 지붕을 손보았고 소희는 그를 위해 솜씨를 발휘해 따뜻한 옷을 지어주었지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닥쳤습니다. 마을의 역병이 돌 기미가 보이자 민주는 귀한 약초를 구하러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이슥해져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불길한 예감에 쌓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냥꾼 몇몇이 거의 숨이 끊어진 민준을 썰매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고 꼬박 하룻밤을 눈 속에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의원은 그를 진맥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냉기가 폐부까지 스며들었소. 이대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오. 백두산에서나 난다는 천년 묵은 산삼이 아니고서는 소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니 그것은 왕가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쌀독을 한 번, 그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민준을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눈보라를 뚫고 와주었던 사람, 묵묵히 지붕을 고쳐주었던 사람, 그가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는 결심한 듯 방구석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궁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목숨처럼 챙겨나온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어두운 방 안에서도 영롱한 빛을 내는 오색실 꾸러미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단으로 곱게 쌓인 작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봉황이 섬세하게 조각된 옥비녀, 봉황비녀였습니다. 이 비녀는 돌아가신 중전마마께서 그녀의 손재주를 어여삐 여겨 하사하신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팔아넘길 시간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소희는 비녀를 다시 품속 깊이 넣고 대신 오색실과 가장 고운 명주천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젖어 있던 눈이 이제는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결연한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등잔불에 심지를 돋우고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소희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수술을 놓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사흘 밤낮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혔지만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틀 소리만 들리던 방 안에는 이제 비단 천을 꿰뚫는 바늘 소리만이 사각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나흘째 되는 날 동이 틀 무렵 소희는 마지막 실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9마리의 용구룡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는 살아 숨 쉬는 듯했고 구름은 당장이라도 뿜어져 나올 듯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궁중 최고의 장인만이 할 수 있다는 궁수의 절정이었습니다. 소희는 창백한 얼굴로 수틀을 들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침 장날 장터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밭을 헤치고 달려가 마침 한양에서 내려온 가장 큰 비단상인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소희가 말없이 구룡도를 펼치자 시끄럽던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판을 튕기던 상인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필시궁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인데 상인은 그것이 지닌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를 원하시오? 소희는 말없이 약초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천년 묵은 산삼이라도 구하고 남을 것이요. 대체 부인은? 아니, 마님은 누구신지. 소희는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약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기적처럼 가게에는 상인이 막 들여온 귀한 산삼이 있었습니다. 소희는 산삼을 들고 집에 돌아와 정성껏 타려 민준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진한 흙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죽은 듯 누워있던 민준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돌아 박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모 벙어리 그년이 산삼을 샀다고 필시 도둑질한 물건일 게다. 박 현감은 탐욕에 눈이 멀어 포졸들을 이끌고 소희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네, 2년 벙어리 행세를 하더니 뒤로는 왕실의 물건을 훔쳐내어 팔아당장 그 돈의 출처를 대지 못할 포졸들이 소희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끙하는 소리를 내며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소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감, 국법에 따르면 죄를 묻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늘 이 여인이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소. 박현감은 절름발이 약초꾼이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놈이 내 놈이 한패로구나. 민주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이 사흘 밤낮으로 술을 놓는 것을 보았소. 그 물건은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손끝에서 나온 정당한 대가요. 법도 없이 백성을 겁박하는 것은 관리가 할 짓이 아니오. 박현감은 민준의 논리 정연한 말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는 분에 못 이겨 소리쳤습니다. 그 한양 상인을 찾아내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년은 이 마을을 한 발짝도 떠나지 마라. 그는 일단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돌아간 상인은 구룡도를 명망 높은 대감들에게 자랑 삼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우연히 궁에서 잔뼈가 굵은 늙은 내관이 있었습니다. 내관은 술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림을 가까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용의 발톱 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수놓아진 작은 매화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억울한 옥사에 휘말려 사라진 궁녀 소희만의 비밀 낙관이었습니다. 늙은 내관은 중전마마의 총애를 받던 소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내관은 상인에게 그림을 얻은 출처를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벙어리 여인이라는 말을 들은 내관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그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다시 비밀리에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구룡도를 확인한 늙은 내관은 그 길로 단숨에 말을 달려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암행어사처럼 박현감의 동태와 마을의 민심을 살폈지요. 소희의 손재주가 그가 아끼던 궁녀의 것임을 확신한 순간 그는 박현감의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현감 역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한양 상인이 다녀간 뒤로 벙어리 여인을 주시하던 그는 그녀의 용모와 손재주가 몇 년 전 영모에 휘말려 사라진 그 궁녀 소희와 닮았다는 사실에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남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전현이 입을 열기 전에
이 마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날 밤 달빛조차 두려움에 숨어버린 듯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박형감은 자신의 사병과 하수인들을 이끌고 소희의 초가집을 포위했습니다. 불을 질러라. 집안에 있는 것들은 모조리 태워버려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들은 마른 집단에 기름을 붓고 사방에서 횃불을 던졌습니다. 바람을 만난 불길은 순식간에 굶주린 짐승처럼 초가집을 삼켰습니다. 타다다닥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콜록콜록 매캐한 연기에 잠이 깬 소희와 민주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활활 타오르는 화마와 칼을 빼들고 퇴로를 막아선 박현감의 무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은 이렇게 다 죽어야 마땅하지. 박현감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어명이다. 밤의 어둠을 찢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수십 명의 금군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늙은 내관이 임금의 교지를 든 채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박현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의 하수인들은 칼을 떨어뜨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늙은 내관은 불길 속에서 재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소희를 발견하고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희야, 네가 정녕 살아있었구나. 그는 궁에서 소희를 딸처럼 아끼던 김내관이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을 알아본 늙은 은인 앞에서 수년간 닫혀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그 목소리는 메말랐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불길보다도 뜨거운 한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불길 속에서도 지켜낸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롱한 옥빛을 내는 봉황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것은 박형감은 중전마마의 비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의 머리 부분을 돌려 뽑았습니다. 비녀의 몸통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서 아주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중전마마께서 피눈물로 쓰신 마지막 밀서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소희가 밀서를 김내관에게 건네자 곁에 서 있던 민준이 밀서 끝에 찍힌 작은 인장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님의 인장이 맞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릴 때 증거로 사용된 조작된 옥새가 아니라 가문의 진실을 증명하는 진짜 인장이었습니다. 김내관은 밀서를 펼쳐들고 금군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밀서에는 박현감의 아버지가 어찌 중전을 협박하고 역모를 꾸몄는지, 그리고 그 죄를 소희의 가문과 민준의 가문에 어찌 뒤집어 씌웠는지가 피 맺힌 절규와 함께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현감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현감과 그 무리는 역모죄로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그들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지요. 소희와 민준의 가문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원되었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궁으로 불러들여 큰 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임금은 소희에게 다시 궁으로 돌아와 수방의 최고 상궁이 되어달라 청했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오나 전하, 소인의 손은 이제 궁의 화려한 오색실보다 이 땅의 거친 흙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민준 또한 학자 선비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높은 벼슬을 제안받았지만 그 역시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소인은 이 여인과 함께 이름 없는 백성들을 돌보며 사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겠나이다. 두 사람은 궁의 명예 대신
서로의 손을 잡고 그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뜻을 기려 불타버린 초가집터에 크고 안온한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산천의 얼음이 녹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에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봄날, 소희와 민주는 새로 얻은 자신들의 논에서 함께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벙어리도 쫓겨난 궁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의 무거운 예법 대신 편안한 무명 치마를 쪽진 머리에는 자유의 상징처럼 그 봉황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지팡이 없이도 한결 굳건해진 다리로 곁에 서서 모를 심고 있었지요. 여보, 거긴 너무 얕게 심었잖소. 민준이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너무 깊게 심으셨네요. 제 눈에는 당신 마음이 더 깊은 듯합니다만. 소희가 맑은 목소리로 받아치며 흙이 묻은 손으로 민준의 뺨에 살짝 흙을 묻혔습니다. 하하하, 호호.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산골 마을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온갖 시련을 이겨낸 두 고귀한 영혼이 서로에게 찾은 진정한 행복의 소리였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적에 강원도 깊은 산골, 바람소리만 횡한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벙어리라 불렀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이 그녀의 거처였습니다. 지붕을 덮은 집단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내려앉았. 쌀이문 틈새로는 매서운 겨울 바람이 칼날처럼 스며들었지요. 그날 밤도 눈은 쉼없이 쏟아졌습니다. 밖은 온통 하얀 절망으로 뒤덮였지만 방 안에는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잔불이 겨우 냉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그녀는 등잔불 아래 웅크린 채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는 달칵하고 북이 오가는 소리뿐이었지요. 그 소리는 마치 그녀가 세상과 나누는 유일한 대화 같았습니다. 낮에는 밭을 일구고 땔감을 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일단 배틀에 오르거나 바늘을 주면 그 손길은 궁중의 수석 장인처럼 섬세하고 우아해졌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가장 화려한 비단 위에 봉황을 수놓던 궁녀였으나 끔찍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쫓겨났지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그녀는 재앙을 몰고 온 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이 외딴 곳에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문 것은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정막을 깬 것은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기침 소리였습니다. 쌀이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 고을의 현감인 박현감과 관아의 하인 두엇이 눈을 털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현감은 비단옷 자락이 더러워질새 좁은 방 안을 경멸하듯 훑어보았지요.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 코로는 퀴퀴한 흙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인 공기를 불만스럽게 들이마셨습니다. 박현감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내년이 이 쓸모없는 땅떼기를 붙들고 있다 하여 관아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썩 비켜라. 여기 몇 푼 던져줄 테니 당장 이 땅을 관아에 넘기고 떠나거라. 그는 소희가 벙어리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소희는 그저 배틀에서 일어나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태도에
박 현감은 노기가 치밀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쫓겨난 주제에 사대부의 명을 거역해 그는 고함을 지르며 발길로 소희가 말리던 약초 바구니를 걷어찼습니다. 잘 말라가던 도라지와 당귀가 흙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내일 당장 관하로 사람을 보낼 테니 그때도 이따위로 굴면 곤장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그는 그렇게 위협을 남기고 하인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박현감이 사라진 후에도 소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창호지 밖으로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저러니 복이 달아나지. 현감나리를 노하게 했으니 이제 어쩌려고. 그들의 동정심 없는 말들은 차가운 눈발보다 더 시리게 소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소희는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는 대신 묵묵히 다시 배틀 앞에 앉아 북을 잡았습니다. 달칵, 달칵.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슬프게 들렸습니다. 박현감이 다녀간 며칠 뒤 하늘이 찢어진 듯한 눈보라가 산골 마을을 덮쳤습니다. 바람은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었. 하룻밤 사이의 눈은 성인 남자의 허리춤까지 쌓였지요. 마을길은 끊기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소희의 작은 초가집은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그저 가여운 낙엽 한 장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현감의 하수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살핀다는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눈에는 교활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소희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지붕의 약한 곳을 몽둥이로 쑤셔댔습니다. 썩은 집단이 무너져 내리고 지붕에 구멍이 뚫리자 차가운 눈발이 방 안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현감나리의 명이다. 이 땅에서 버티려거든. 이 추위나 버텨보시지. 그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눈은 아궁이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트려 며칠치 안 되는 양식이 담긴 항아리도 눈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소희는 속 수무책이었습니다. 맹렬한 바람이 방 안을 휘저으며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구석으로 물러나 얇은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살을 내는 듯한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품 안에서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궁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것이었지요.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소희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갈 때였습니다. 얼어붙은 쌀이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소희는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이거나 아니면 박현감의 하수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매서운 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뗄나무 한 짐을 등에 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에 젖은 삿갓 아래로 깊은 눈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절름발이 약초꾼이라 부르는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소희의 참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등에서 마른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젖은 아궁이를 살피고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곧 방 안에 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마른 나무 타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약초 주머니에서 생강 몇 조각을 꺼내 물에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집단과 판자를 가져와 임시로 지붕의 구멍을 막았습니다. 거칠지만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눈발이 잦아들자 그는 끓인 생강차를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종종 소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눈이 그치고 길이 열리자 그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이 약초를 배를 조금 잘라줄 수 있겠소. 그는 벙어리인 그녀에게 억지로 말을 시키려 하지 않고 그저 필요한 것을 조용히 말할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성껏 짠 무명천을 잘라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거래였습니다. 민주는 그 천으로 약초를 싸맥, 소희는 그 약초를 다려 마시며 기력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희가 입을 열지 않으니 대화라 할 것도 없었지요. 겨울밤은 길었습니다.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작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방 한쪽에서 낡은 의서를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불편했지만 학식을 감출 수는 없었지요. 소희는 반대편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하거나 배를 짰습니다. 방 안에는 기묘한 조화가 감돌았습니다. 민준이 가져온 약초가 끓는 냄새와 소희가 만지는 새 무명천의 냄새가 한데 섞였습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외롭거나 처절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두 사람은 갓 지은 뜨거운 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을 놓고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함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 혹독한 세상에서 서로의 존재가 작은 불씨가 되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은 긴 겨울을 견뎌낼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희의 침묵 뒤에 숨겨진 깊은 사연을, 소희는 민준의 절름거리는 다리 뒤에 감춰진 고고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매서웠지만 소희의 초가집에는 두 사람이 나누는 조용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약초를 교환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소희의 낡은 지붕을 소희는 그를 위해 솜씨를 발휘해 따뜻한 옷을 지어주었지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닥쳤습니다. 마을의 역병이 돌 기미가 보이자 민주는 귀한 약초를 구하러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이슥해져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불길한 예감에 쌓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냥꾼 몇몇이 거의 숨이 끊어진 민준을 썰매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고 꼬박 하룻밤을 눈 속에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의원은 그를 진맥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냉기가 폐부까지 스며들었소. 이대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오. 백두산에서나 난다는 천년 묵은 산삼이 아니고서는 소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니 그것은 왕가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쌀독을 한 번, 그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민준을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눈보라를 뚫고 와주었던 사람, 묵묵히 지붕을 고쳐주었던 사람, 그가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는 결심한 듯 방구석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궁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목숨처럼 챙겨나온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어두운 방 안에서도 영롱한 빛을 내는 오색실 꾸러미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단으로 곱게 쌓인 작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봉황이 섬세하게 조각된 옥비녀, 봉황비녀였습니다. 이 비녀는 돌아가신 중전마마께서 그녀의 손재주를 어여삐 여겨 하사하신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팔아넘길 시간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소희는 비녀를 다시 품속 깊이 넣고 대신 오색실과 가장 고운 명주천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젖어 있던 눈이
이제는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결연한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등잔불에 심지를 돋우고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소희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수술을 놓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사흘 밤낮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혔지만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틀 소리만 들리던 방 안에는 이제 비단 천을 꿰뚫는 바늘 소리만이 사각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나흘째 되는 날 동이 틀 무렵 소희는 마지막 실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9마리의 용구룡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는 살아 숨 쉬는 듯했고 구름은 당장이라도 뿜어져 나올 듯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궁중 최고의 장인만이 할 수 있다는 궁수의 절정이었습니다. 소희는 창백한 얼굴로 수틀을 들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침 장날 장터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밭을 헤치고 달려가 마침 한양에서 내려온 가장 큰 비단상인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소희가 말없이 구룡도를 펼치자 시끄럽던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판을 튕기던 상인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필시궁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인데 상인은 그것이 지닌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를 원하시오? 소희는 말없이 약초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천년 묵은 산삼이라도 구하고 남을 것이요. 대체 부인은? 아니, 마님은 누구신지. 소희는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약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기적처럼 가게에는 상인이 막 들여온 귀한 산삼이 있었습니다. 소희는 산삼을 들고 집에 돌아와 정성껏 타려 민준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진한 흙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죽은 듯 누워있던 민준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돌아 박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모 벙어리 그년이 산삼을 샀다고 필시 도둑질한 물건일 게다. 박 현감은 탐욕에 눈이 멀어 포졸들을 이끌고 소희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네, 2년 벙어리 행세를 하더니 뒤로는 왕실의 물건을 훔쳐내어 팔아당장 그 돈의 출처를 대지 못할 포졸들이 소희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끙하는 소리를 내며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소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감, 국법에 따르면 죄를 묻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늘 이 여인이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소. 박현감은 절름발이 약초꾼이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놈이 내 놈이 한패로구나. 민주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이 사흘 밤낮으로 술을 놓는 것을 보았소. 그 물건은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손끝에서 나온 정당한 대가요. 법도 없이 백성을 겁박하는 것은 관리가 할 짓이 아니오. 박현감은 민준의 논리 정연한 말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는 분에 못 이겨 소리쳤습니다. 그 한양 상인을 찾아내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년은 이 마을을 한 발짝도 떠나지 마라. 그는 일단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돌아간 상인은 구룡도를 명망 높은 대감들에게 자랑 삼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우연히 궁에서 잔뼈가 굵은 늙은 내관이 있었습니다. 내관은 술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림을 가까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용의 발톱 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수놓아진 작은 매화
매화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억울한 옥사에 휘말려 사라진 궁녀 소희만의 비밀 낙관이었습니다. 늙은 내관은 중전마마의 총애를 받던 소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내과는 상인에게 그림을 얻은 출처를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벙어리 여인이라는 말을 들은 내관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그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다시 비밀리에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구룡도를 확인한 늙은 내관은 그 길로 단숨에 말을 달려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암행어사처럼 박형감의 동태와 마을의 민심을 살폈지요. 소희의 손재주가 그가 아끼던 궁녀의 것임을 확신한 순간 그는 박형감의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형감 역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한양 상인이 다녀간 뒤로 벙어리 여인을 주시하던 그는 그녀의 용모와 손재주가 몇 년 전 영모에 휘말려 사라진 그 궁녀 소희와 닮았다는 사실에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남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전현이 입을 열기 전에 이 마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날 밤 달빛조차 두려움에 숨어버린 듯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박형감은 자신의 사병과 하수인들을 이끌고 소희의 초가집을 포위했습니다. 불을 질러라. 집안에 있는 것들은 모조리 태워버려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들은 마른 집단에 기름을 붓고 사방에서 횃불을 던졌습니다. 바람을 만난 불길은 순식간에 굶주린 짐승처럼 초가집을 삼켰습니다. 타다다닥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콜록콜록 매캐한 연기에 잠이 깬 소희와 민주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활활 타오르는 화마와 칼을 빼들고 퇴로를 막아선 박형감의 무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은 이렇게 타 죽어야 마땅하지. 박형감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어명이다. 밤의 어둠을 찢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수십 명의 금군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늙은 내관이 임금의 교지를 든 채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박형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의 하수인들은 칼을 떨어뜨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늙은 내관은 불길 속에서 재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소희를 발견하고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희야, 네가 정녕 살아있었구나. 그는 궁에서 소희를 딸처럼 아끼던 김내관이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을 알아본 늙은 은인 앞에서 수년간 닫혀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그 목소리는 메말랐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불길보다도 뜨거운 한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불길 속에서도 지켜낸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롱한 옥빛을 내는 봉황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것은 박형감은 중전마마의 비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의 머리 부분을 돌려 뽑았습니다. 비녀의 몸통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서 아주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중전마마께서 피눈물로 쓰신 마지막 밀서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소희가 밀서를 김내관에게 건네자 곁에 서 있던 민준이 밀서 끝에 찍힌 작은 인장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님의 인장이 맞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릴 때 증거로 사용된 조작된 옥새가 아니라 가문의 진실을 증명하는 진짜 인장이었습니다. 김내관은 밀서를 펼쳐들고 금군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밀서에는 박현감의 아버지가 어찌 중전을 협박하고 역모를 꾸몄는지, 그리고 그 죄를 소희의 가문과 민준의 가문에 어찌 뒤집어 씌웠는지가 피 맺힌 절규와 함께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현감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현감과 그 무리는 역모죄로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어 그들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지요. 소희와 민준의 가문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원되었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궁으로 불러들여 큰 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임금은 소희에게 다시 궁으로 돌아와 수방의 최고 상궁이 되어달라 청했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오나 전하, 소인의 손은 이제 궁의 화려한 오색실보다 이 땅의 거친 흙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민준 또한 학자 선비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높은 벼슬을 제안받았지만 그 역시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소인은 이 여인과 함께 이름 없는 백성들을 돌보며 사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겠나이다. 두 사람은 궁의 명예 대신 서로의 손을 잡고 그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뜻을 기려 불타버린 초가집터에 크고 안온한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산천에 얼음이 녹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에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봄날, 소희와 민주는 새로 얻은 자신들의 논에서 함께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벙어리도 쫓겨난 궁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의 무거운 예법 대신 편안한 무명 치마를 쪽진 머리에는 자유의 상징처럼 그 봉황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지팡이 없이도 한결 굳건해진 다리로 곁에 서서 모를 심고 있었지요. 여보, 거긴 너무 얕게 심었잖소. 민준이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너무 깊게 심으셨네요. 제 눈에는 당신 마음이 더 깊은 듯합니다만. 소희가 맑은 목소리로 받아치며 흙이 묻은 손으로 민준의 뺨에 살짝 흙을 묻혔습니다. 하하하, 호호.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산골 마을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온갖 시련을 이겨낸 두 고귀한 영혼이 서로에게 찾은 진정한 행복의 소리였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적에 강원도 깊은 산골, 바람소리만 횡한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벙어리라 불렀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이 그녀의 거처였습니다. 지붕을 덮은 집단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내려앉았. 쌀이문 틈새로는 매서운 겨울 바람이 칼날처럼 스며들었지요. 그날 밤도 눈은 쉼없이 쏟아졌습니다. 밖은 온통 하얀 절망으로 뒤덮였지만 방 안에는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잔불이 겨우 냉기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그녀는 등잔불 아래 웅크린 채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는 달칵하고 북이 오가는 소리뿐이었지요. 그 소리는 마치 그녀가 세상과 나누는 유일한 대화 같았습니다. 낮에는 밭을 일구고 땔감을 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일단 배틀에 오르거나 바늘을 쥐면 그 손길은 궁중의 수석 장인처럼 섬세하고 우아해졌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가장 화려한 비단 위에 봉황을 수놓던 궁녀였으나 끔찍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쫓겨났지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 그녀는 재앙을 몰고 온 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이 외딴 곳에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을 다문 것은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정막을 깬 것은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기침 소리였습니다. 쌀이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 고을의 현감인 박현감과 관아의 하인 두엇이 눈을 털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현감은 비단옷 자락이 더러워질새 좁은 방 안을 경멸하듯 훑어보았지요.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 코로는 퀴퀴한 흙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인 공기를 불만스럽게 들이마셨습니다. 박현감은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내년이 이 쓸모없는 땅떼기를 붙들고 있다 하여 관아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썩 비켜라. 여기 몇 푼 던져줄 테니 당장 이 땅을 관아에 넘기고 떠나거라. 그는 소희가 벙어리인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소희는 그저 배틀에서 일어나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태도에 박현감은 노기가 치밀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쫓겨난 주제에 사대부의 명을 거역해 그는 고함을 지르며 발길로 소희가 말리던 약초 바구니를 걷어찼습니다. 잘 말라가던 도라지와 당귀가 흙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내일 당장 관아로 사람을 보낼 테니 그때도 이따위로 굴면 곤장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그는 그렇게 위협을 남기고 하인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박현감이 사라진 후에도 소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창호지 밖으로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저러니 복이 달아나지. 현감나리를 노하게 했으니 이제 어쩌려고. 그들의 동정심 없는 말들은 차가운 눈발보다 더 시리게 소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소희는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는 대신 묵묵히 다시 배틀 앞에 앉아 북을 잡았습니다. 달칵, 달칵. 소리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슬프게 들렸습니다. 박현감이 다녀간 며칠 뒤 하늘이 찢어진 듯한 눈보라가 산골 마을을 덮쳤습니다. 바람은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었. 하룻밤 사이의 눈은 성인 남자의 허리춤까지 쌓였지요. 마을길은 끊기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소희의 작은 초가집은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그저 가여운 낙엽 한 장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현감의 하수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살핀다는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눈에는 교활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소희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지붕의 약한 곳을 몽둥이로 쑤셔댔습니다. 썩은 집단이 무너져 내리고 지붕에 구멍이 뚫리자 차가운 눈발이 방 안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현감나리의 명이다. 이 땅에서 버티려거든. 이 추위나 버텨보시지. 그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눈은 아궁이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트렸. 며칠치 안 되는 양식이 담긴 항아리도 눈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소희는 속 수무책이었습니다. 맹렬한 바람이 방 안을 휘저으며 체온을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구석으로 물러나 얇은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품 안에서 작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꼭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궁에서 나올 때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것이었지요.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소희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 갈 때였습니다. 얼어붙은 쌀이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소희는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이거나 아니면 박현감의 하수인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매서운 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뗄나무 한 짐을 등에 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에 젖은 삿갓, 아래로 깊은 눈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절름발이 약초꾼이라 부르는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는 소희의 참상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묵묵히 등에서 마른 장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젖은 아궁이를 살피고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곧 방 안에 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마른 나무 타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약초 주머니에서 생강 몇 조각을 꺼내 물에 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집단과 판자를 가져와 임시로 지붕의 구멍을 막았습니다. 거칠지만 단단한 손길이었습니다. 눈발이 잦아들자 그는 끓인 생강차를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종종 소희의 집을 찾았습니다. 눈이 그치고 길이 열리자 그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가져왔습니다. 이 약초를 받 배를 조금 잘라줄 수 있겠소. 그는 벙어리인 그녀에게 억지로 말을 시키려 하지 않고 그저 필요한 것을 조용히 말할 뿐이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성껏 짠 무명천을 잘라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거래였습니다. 민주는 그 천으로 약초를 싸매 소희는 그 약초를 다려 마시며 기력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희가 입을 열지 않으니 대화라 할 것도 없었지요. 겨울밤은 길었습니다. 등잔불 하나에 의지한 작은 방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방 한쪽에서 낡은 의서를 펼쳐놓고 읽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불편했지만 학식을 감출 수는 없었지요. 소희는 반대편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하거나 배를 짰습니다. 방 안에는 기묘한 조화가 감돌았습니다. 민준이 가져온 약초가 끓는 냄새와 소희가 만지는 새 무명천의 냄새가 한데 섞였습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외롭거나 처절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두 사람은 갓 지은 뜨거운 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을 놓고 말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함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 혹독한 세상에서 서로의 존재가 작은 불씨가 되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사람은 긴 겨울을 견뎌낼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희의 침묵 뒤에 숨겨진 깊은 사연을, 소희는 민준의 절름거리는 다리 뒤에 감춰진 고고함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매서웠지만 소희의 초가집에는 두 사람이 나누는 조용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약초를 교환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틈틈이 소희의 낡은 지붕을 손보았고 소희는 그를 위해 솜씨를 발휘해 따뜻한 옷을 지어주었지요.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닥쳤습니다. 마을의 역병이 돌 기미가 보이자 민주는 귀한 약초를 구하러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이슥해져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불길한 예감에 쌓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냥꾼 몇몇이 거의 숨이 끊어진 민준을 썰매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고 꼬박 하룻밤을 눈 속에서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마을 의원은 그를 진맥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냉기가 폐부까지 스며들었소. 이대로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이오. 백두산에서나 난다는 천년 묵은 산삼산삼이 아니고서는 소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이라니 그것은 왕가에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쌀독을 한 번, 그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민준을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눈보라를 뚫고 와주었던 사람, 묵묵히 지붕을 고쳐주었던 사람, 그가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는 결심한 듯 방구석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궁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목숨처럼 챙겨나온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어두운 방 안에서도 영롱한 빛을 내는 오색실 꾸러미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비단으로 곱게 쌓인 작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봉황이 섬세하게 조각된 옥비녀, 봉황비녀였습니다. 이 비녀는 돌아가신 중전마마께서 그녀의 손재주를 어여삐 여겨 하사하신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팔아넘길 시간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소희는 비녀를 다시 품속 깊이 넣고 대신 오색실과 가장 고운 명주천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젖어 있던 눈이 이제는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결연한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등잔불에 심지를 돋우고 바늘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소희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수술을 놓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사흘 밤낮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혔지만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틀 소리만 들리던 방 안에는 이제 비단 천을 꿰뚫는 바늘 소리만이 사각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나흘째 되는 날 동이 틀 무렵 소희는 마지막 실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9마리의 용구룡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의 비늘 하나하나는 살아 숨 쉬는 듯했고 구름은 당장이라도 뿜어져 나올 듯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궁중 최고의 장인만이 할 수 있다는 궁수의 절정이었습니다. 소희는 창백한 얼굴로 수틀을 들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침 장날 장터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밭을 헤치고 달려가 마침 한양에서 내려온 가장 큰 비단 상인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소희가 말없이 구룡도를 펼치자 시끄럽던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판을 튕기던 상인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필시궁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인데 상인은 그것이 지닌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를 원하시오? 소희는 말없이 약초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천년 묵은 산삼이라도 구하고 남을 것이요. 대체 부인은? 아니, 마님은 누구신지. 소희는 돈주머니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약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기적처럼 가게에는 상인이 막 들여온 귀한 산삼이 있었습니다. 소희는 산삼을 들고 집에 돌아와 정성껏 타려 민준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진한 흙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죽은 듯 누워있던 민준의 얼굴에 희미하게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돌아 박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모 벙어리 그년이 산삼을 샀다고 필시 도둑질한 물건일 게다. 박 현감은 탐욕에 눈이 멀어 포졸들을 이끌고 소희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네, 2년 벙어리 행세를 하더니 뒤로는 왕실의 물건을 훔쳐내어 팔아 당장 그 돈의 출처를 대지 못할 포졸들이 소희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끙하는 소리를 내며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소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감, 국법. 국법에 따르면 죄를 묻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늘 이 여인이 도둑질을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소. 박현감은 절름발이 약초꾼이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것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놈이 내 놈이 한패로구나. 민주는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이 사흘 밤낮으로 술을 놓는 것을 보았소. 그 물건은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손끝에서 나온 정당한 대가요. 법도 없이 백성을 겁박하는 것은 관리가 할 짓이 아니오. 박현감은 민준의 논리 정연한 말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는 분에 못 이겨 소리쳤습니다. 그 한양 상인을 찾아내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그때까지 내년은 이 마을을 한 발짝도 떠나지 마라. 그는 일단 물러났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돌아간 상인은 구룡도를 명망 높은 대감들에게 자랑 삼아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우연히 궁에서 잔뼈가 굵은 늙은 내관이 있었습니다. 내관은 술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림을 가까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용의 발톱 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수놓아진 작은 매화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억울한 옥사에 휘말려 사라진 궁녀 소희만의 비밀 낙관이었습니다. 늙은 내관은 중전마마의 총애를 받던 소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내관은 상인에게 그림을 얻은 출처를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벙어리 여인이라는 말을 들은 내관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그 억울한 사건의 진상을 다시 비밀리에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구룡도를 확인한 늙은 내관은 그 길로 단숨에 말을 달려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암행어사처럼 박현감의 동태와 마을의 민심을 살폈지요. 소희의 손재주가 그가 아끼던 궁녀의 것임을 확신한 순간 그는 박현감의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현감 역시 좌불안석이었습니다. 한양 상인이 다녀간 뒤로 벙어리 여인을 주시하던 그는 그녀의 용모와 손재주가 몇 년 전 영모에 휘말려 사라진 그 궁녀 소희와 닮았다는 사실에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남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과거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전현이 입을 열기 전에 이 마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날 밤 달빛조차 두려움에 숨어버린 듯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박현감은 자신의 사병과 하수인들을 이끌고 소희의 초가집을 포위했습니다. 불을 질러라. 집안에 있는 것들은 모조리 태워버려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들은 마른 집단에 기름을 붓고 사방에서 횃불을 던졌습니다. 바람을 만난 불길은 순식간에 굶주린 짐승처럼 초가집을 삼켰습니다. 타다다닥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콜록콜록 매캐한 연기에 잠이 깬 소희와 민주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활활 타오르는 화마와 칼을 빼들고 퇴로를 막아선 박현감의 무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은 이렇게 타 죽어야 마땅하지. 박현감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어명이다. 밤의 어둠을 찢는 듯한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수십 명의 금군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 선두에는 늙은 내관이 임금의 교지를 든 채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박현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의 하수인들은 칼을 떨어뜨리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늙은 내관은 불길 속에서 재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소희를 발견하고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희야, 네가 정녕 살아있었구나. 그는 궁에서 소희를 딸처럼 아끼던 김내관이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을 알아본 늙은 은인 앞에서 수년간 닫혀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그 목소리는 메말랐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불길보다도 뜨거운 한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불길 속에서도 지켜낸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롱한 옥빛을 내는 봉황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것은 박형감은 중전마마의 비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의 머리 부분을 돌려 뽑았습니다. 비녀의 몸통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서 아주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중전마마께서 피눈물로 쓰신 마지막 밀서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소희가 밀서를 김내관에게 건네자 곁에 서 있던 민준이 밀서 끝에 찍힌 작은 인장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님의 인장이 맞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릴 때 증거로 사용된 조작된 옥새가 아니라 가문의 진실을 증명하는 진짜 인장이었습니다. 김내관은 밀서를 펼쳐들고 금군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밀서에는 박형감의 아버지가 어찌 중전을 협박하고 역모를 꾸몄는지, 그리고 그 죄를 소희의 가문과 민준의 가문에 어찌 뒤집어 씌웠는지가 피맺힌 절규와 함께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형감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형감과 그 무리는 역모죄로 포박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어 그들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지요. 소희와 민준의 가문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신원되었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을 궁으로 불러들여 큰 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임금은 소희에게 다시 궁으로 돌아와 수방의 최고 상궁이 되어달라 청했습니다. 그러나 소희는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오나 전하, 소인의 손은 이제 궁의 화려한 오색실보다 이 땅의 거친 흙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민준 또한 학자 선비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높은 벼슬을 제안받았지만 그 역시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소인은 이 여인과 함께 이름 없는 백성들을 돌보며 사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겠나이다. 두 사람은 궁의 명예 대신 서로의 손을 잡고 그 산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임금은 두 사람의 뜻을 기려 불타버린 초가집터에 크고 안온한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산천의 얼음이 녹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에서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마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봄날, 소희와 민주는 새로 얻은 자신들의 논에서 함께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벙어리도 쫓겨난 궁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의 무거운 예법 대신 편안한 무명 치마를 쪽진 머리에는 자유의 상징처럼 그 봉황 비녀를 꽂고 있었습니다. 민준 역시 지팡이 없이도 한결 굳건해진 다리로 곁에 서서 모를 심고 있었지요. 여보, 거긴 너무 얕게 심었잖소. 민준이 장난스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너무 깊게 심으셨네요. 제 눈에는 당신 마음이 더 깊은 듯합니다만. 소희가 맑은 목소리로 받아치며 흙이 묻은 손으로 민준의 뺨에 살짝 흙을 묻혔습니다. 하하하, 호호.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산골 마을에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온갖 시련을 이겨낸 두 고귀한 영혼이 서로에게 찾은 진정한 행복의 소리였답니다.